네, 2023년 6월 25일 이정훈입니다. 6.25 전쟁 발발일이기도 하네요. 오늘 제목, 쿠데타로 무너진 소련, 푸틴의 러시아는 과연 안전할까? 그리고 정치학에서 그토록 얘기하던 제국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정말 자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네요. 어제만 해도 프리고진이 이끄는 와그너 그룹이 러시아의 심장부를 향해서 진격한다, 러시아가 큰 반란에 직면했다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니 포기했다, 사실상 투항까지는 아니지만 투항했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신나게 저 해남에 가서 긴 장거리 산행을 하고 서울에 올라오다가 뉴스를 접하고 간단하게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깊은 잠을 자고 나니까 세상이 또 바뀌어 있네요.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20년 됐나요? 30년 됐나요? 조용필이 불렀던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인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그리고 나서 조용필은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고 나면 러시아 상황은 바뀌어 있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러시아 상황. 네. 조용필은 표범이 되고 싶다 그랬지만, 지금 저는 푸틴을 보면서 썩은 고기만을 찾아 헤매는 산기슭의 하이에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자, 이제 프리고진이 지금 벨라루스는 거의 유일한, 거의가 아니지, 확실한 러시아의 동맹국이고, 또 러시아의 거의 괴뢰국이죠. 괴뢰국. 그 중재를 했던 벨라루스 대통령과 합의해서 자기는 벨라루스로 망명을 하고, 자기의 군대는 러시아가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투항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러시아를 향한 진격을 끝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그 거대한 제국 러시아가 군사 반란을 맞았다. 그 다음에 이 반란을 막기 위해서 푸틴도 당황했죠. 긴급히 대테러 작전, 대반란군 작전을 수행하면서, 러시아의 공화국 중에 하나가 체첸입니다. 체첸에서 반군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체첸 병사들로 모스크바 방어선을 쳤었다. 네. 그 체첸 부대들하고 와그너 부대하고 이 선에서 충돌이 됐으면 상당한 전투가 벌어졌을 텐데, 그 전투가 있기 전에 투항을 하고 망명을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모스크바 200m까지 와서 위화도 회군은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러시아 군대하고 와그너 부대하고 충돌이 있어서 러시아군 헬기 6대가 떨어지고 항공 관제기 한 대가 추락했다, 그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가면서 한 1000km를 진격하는 사이에 약간의 충돌은 있었고, 그때 러시아 군들은 이들의 진격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무너졌다. 그래서 재빠르게 체첸도 이제 러시아에서 쓰는 소수민족, 러시아 자체가 다국적 국가니까 소수민족 그 병사들인데 용병으로 많이 쓰이죠. 그 친구들을 긁고 와서 모스크바 방어를 준비하다가 중재로 와야 됐다. 이게 3.1천하 갑신정변, 이모군란으로 일어선 민씨 정권을 타도하자라고 했던 갑신정변은 3.1이라고 갔는데, 이 푸틴을 타도하자는 프리고진의 정변은 하루 만에 세계 최단 쿠데타가 아닌가요? 쿠데타일 것도 없지, 군사 반란, 세상에서 많고 많은 그런 반란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죠. 자,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하기 어렵죠. 그럴 때는 역사를 보는 게 방법입니다. 저도 이런 거를 예비역 군인들한테 배웠어요.
우리 장군님들을 만나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보게 되면 세상을 모를 때는 역사를 봐라. 특히 이제 28사단장 육군 인사참모부장 했던 윤일영 장군이 굉장히 전사에 밝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손자병법부터 뭐 이런 거 쭉 얘기하시는데 역사를 봐라 많이 가르침을 주셨죠. 저도 역사를 봤습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1917년에 만들어집니다. 그 이전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생겼죠. 시작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 농업사회였으니까 영주가 있고 영주가 기술자 집단, 나중에 이들이 이제 부르주아지라고 불리게 되는데 자기 재산을 관리해주는 뭐 금융 담당자, 법률 문제를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자기 신하처럼 거느리면서 많은 농노들을 거느리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 영주를 모시던 자들이 자기 기술, 내가 법률적인 지식, 금융 지식 또는 뭐 어떤 뭐를 만든다는 지식 또는 하다못해 영주를 웃기는 삐에로 같은 짓을 갖고 나와서 그걸로 돈벌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은행원, 엔터테이너 또는 법률가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왜 나는 권리가 없느냐라고 해서 자기 권리를 요구하면서 그들이 이제 자기네끼리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시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시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주하고 군주가 가진 권력을 나한테 내놔라 라고 하면서 그게 공화정으로 가는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의회를 만들고 그 의회의 대표들이 정부로 가서 그게 이제 집단 지도 체제인 입헌 군주정이 되는 거죠. 군주 체제를 인정하고 갔다면 군주는 그대로 두되 군주도 버티니까 너는 권력은 갖지 말고 상징적인 존재로만 있고 우리가 정치한다라고 해서 이 의회에서 다수당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가서 행정부를 이끌면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게 입헌 군주정. 자, 군주도 필요 없다라고 내버리고 나면 의원들의 대표가 가서 이끄는 의원 내각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의 공화정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그 농노들이 이제 갈 데가 없었는데 그 시기와 같이 일어나는 게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 제조업에 기술이 있던 사람들이 제조업 공장을 차리면서 그들이 이제 현대로 말하는 재벌이 되면서 아주 거대한 부르주아지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농노들이 거기에 노동자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농업사회가 깨지니까. 그러면서 공산주의 이론이 유럽에서 누굽니까? 막스에 의해서 다스카피탈, 우린 수도론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자본론을 쓰면서 자본주의자들이 부르주아의 대표가 되면서 크다 보니까 여기에 모순이 발생하고 거기에 노동자로 들어가는 프롤레타리아가 진짜 주인이 돼야 된다. 그 이전까지는 영주나 군주를 모시던 금융 전문가, 법률 전문가, 하다못해 엔터테이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이끌었는데 그들이 아니다. 진짜 더 많은 수인, 농노에서 변신한 노동자들이 국가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각 국가별로 나라를 만들게 되면 국가끼리 또 싸우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만국의 노동자들이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운동이 인터내셔널 운동입니다. 인터내셔널 소셜리스트 무브먼트겠죠. 국제 사회화 운동, 사회주의 운동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 프롤레타리아 당을 중심으로 제1차 인터내셔널, 제2차 인터내셔널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냥 시민단체의 운동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거보다 파문은 컸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직 농노 사회에 머물러 있던 러시아에서 거기는 부르주아라고 할 사람들이 없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도 없습니다. 노동자도 없는데 거기에 레닌이라고 하는 자가, 레닌은 사실 러시아인도 아니죠. 저 구르지아 출신이죠. 근데 공산주의에 매료돼가지고 러시아 공산주의를 이끌고 그때 러시아는 황제가 있는, 짜르가 있는 봉건국가였어요. 시민사회로 가지도 못한 사회인데 그걸 뒤집어 엎습니다. 그걸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인데 사회주의 혁명을 먼저 했죠. 그리고 짜르를 없애고 러시아 제국을 러시아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리퍼블릭으로 바꿉니다. 이 소비에트란 말은 아주 번역이 좀 힘든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의회, 국민 대표자 회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을 이제
뭐 시민 대표를 중심으로 의회를 만들고 그러한 걸로 사회주의를 하는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러시아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리퍼블릭 RSSR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만국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사회주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새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가 러시아 제국의 제후국이었어요. 우크라이나도 당시는 러시아 제국의 제후국이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도 공산주의 세력들이 그 나라를 뒤집어 엎고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리퍼블릭을 만들고 벨라루스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나라를 뭉쳐가지고 자, 우리가 드디어 원하던 사회주의 세계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합쳤으니까 앞에 유니언을 붙여서 유니언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리퍼블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자 공화국의 유니온 연합을 만들었어요. 그게 USSR입니다. 이 긴 국호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소비에트의 소자에서 한자 소자를 쓰고 소생하다를 소자, 그 다음에 국가연합이니까 연을서 소련이라고 약칭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소련 불렸던 겁니다. 영어로는 USSR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917년에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에서 공산주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카차크 공화국도 만드는데 이건 나중에 이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 네 나라를 묶어서 소련을 만드는 게 1922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아시아계 기마민족들을 계속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탄탄탄, 이게 되게 돌골족들이 세운 나라죠. 돌골어로서 탄이라는 건 나라 국자, 랜드라는 개념입니다. 되게 이제 지금 터키랑 같은 계열이니까 터키어를 쓰는 그런 터키 계열에 쓰는 그런 나라를 전부 다 15개, 12개 나라를 더 집어넣어서 15개 국가로서 소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유지된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게 어떻게 유지될까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터져나가느냐, 제가 아까부터 러시아의 붕괴를 얘기하면서 소련의 붕괴를 보자, 역사를 보자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강국이 돼갖고 미국과 미소련 행전을 쭉 하다가 미국과의 경쟁에 계속 들어가죠. 그래갖고 여러 차례 고배가 있죠. 1950년에 6.25 전쟁을 도발하게 해서 이제 프락시월 대리전이라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직접 싸워야 되는데 북한 김정일을 김일성을 시켜갖고 우리를 쳐들어가게 하는 대리전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일으켜서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겠다 그래갖고 미국과 한번 겨뤄보다가 또 베트남 전쟁을 또 획책했다가 76년도에 동독에다가 자기네들이 개발한 SS-20 중거리 핵 탄도미사일을 배치해서 유럽을 공포로 빠뜨립니다. 거기에 미국이 퍼싱2 중거리 핵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하면서 유럽에서의 긴장이 70년대에 확 올라가죠. 그 직전에 미국은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중국하고 국교를 트는 그런 노력에 들어갑니다. 71년도, 72년도에 핑평 외교를 통해서 닉슨이 방문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76년도에 미사일 위기를 유럽에서 일으키니까 79년도에 미국이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중국을 자기네 편을 끌어당기는 노력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79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동유럽 공산국가와 자기네 대한 체제를 강화를 하게 들어가죠.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예측하고 미리 국내 체제를 정비한 게 10월 유신입니다. 지금 와서는 그게 독재라고 하는데 그때 그걸 안 했으면 우리도 위험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냉전이 치열해지니까 미국도 군사력을 높이고 하니까 소련도 대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이건이 집권하면서부터 소련이 미국을 위협하면 ICBM으로 쏘는데 ICBM을 다 격추하기 위해서 우주에 띄워놓은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나 뭐를 쏴갖고 소련이 쏜 ICBM을 막겠다는 SDI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SDI 추진하니까 소련도 거의 비슷한 거를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 그걸 하겠다고 밝혔죠. 근데 그거 할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포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그 소련의 지도자인 갑자기 그 누구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죽어버리죠. 죽어버리고 혼란을 겪다가 안드로포프가 됐다가 체르넨코가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르바초프가 86년도인가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경쟁하면 소련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경쟁 포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한 지원을 늘렸죠. 그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은 니들이 살아라. 그리고 미국도 서유럽 국가에다가 퍼싱 투 벨치한 거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 서로 합의를 하면서 89년도에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 몰타에서 몰타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소련의 개입이 컸으니까. 그 나라에서 민주화 시위가 폴란드에서 먼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연쇄적으로 퍼지면서 자기네 정부를 다 뒤집어 엎어요. 공산주의를 붕괴시킵니다. 그 동유럽 공산국가가 주르륵 무너지면서 90년에 동독도 서독의 정보부인 BND의 공작도 있고 해서 촛불혁명이 일어납니다. 촛불혁명은 공산주의자를 와해시키는 혁명이었는데 지금 한국의 좌파들은 민주주의자를 와해시키는 혁명 방법으로 촛불 시위를 일으키고 왔었죠. 네. 그래서 동독이 무너지면서 서독과 흡수통일이 되고 동유럽 공산국가가 전부 다 민주화가 됩니다. 자, 이러할 때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그 소련 내에서 이때 소련의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인데 이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무너뜨린다라고 두려움을 느낀 세력들이 소련의 당시 부통령 이름까지는 제가 빨리 찾아야 되는데 금방 안 찾아지네요. 등 공산주의자들이 그때 고르바초프가 91년도 8월 달에 휴가 중이었어요. 휴가는 되게 크림반도로 갔을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죠. 그때 그때 새벽에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그때 이게 있네. 겐나니 야나예프가 부통령이었는데 야나예프를 대통령으로 하고 국방부 장관, 산업교통통신위원장, 국제농업연맹 의장, KGB 의장, 총리, 내무부 장관 이런 자들이 고르바초프를 축출하고 자기네가 나라를 소련을 이끌겠다라고 하면서 비상사태위원회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전국을 장악해 들어갑니다. 근데 소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나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소련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휴가 중일 때 고르바초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네들이 이제 집권을 장악해 간다고 할 때 이 소련을 구성한 15개 나라들이 찬동을 했느냐? 아닙니다. 그때 이미 발틱 상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세 나라는 우리는 소련 탈퇴하고 우리는 민주정으로 가겠다. 공산주의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을 때고 러시아에도 이런 분위기가 셀 때인데 그때 러시아의 대통령이 옐친이에요. 옐친. 그러니까 이 소련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소련을 더 강화하자는 이 쿠데타 세력들에 대해서 발틱 상국이 반대했고 옐친이 반대합니다. 그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이럴 때 옐친이 앞에 나와갖고 이 소련을 더 강화하자는 저 쿠데타 세력에 반대하는 국민 시위를 요구합니다. 연설을 하게 되죠. 그때 리투아니아 대통령도 합세해서 리투아니아 대통령도 시위를 하라라고 해서 소련 전역에서 반 쿠데타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때 고르바초프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때 소련 공수부대 특전사 부대가 옐친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소련의 시민들이 나와서 이 쿠데타 세력들을 막아 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공수부대 특전사 부대하고 이 쿠데타를 지지하는 부대하고 내전이 벌어져요. 이때 이제 공수부대가 이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전투가 벌어지다가 결국은 이 쿠데타군들이 무너집니다. 그때 미국이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이 부시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또 나토 회원국도 고르바초프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소련의 내전이 커지죠. 그때 영국하고 뭐 EU 이런 나라들이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 공산주의를 버리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엘친하고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를 많이 지원한다 그랬었죠. 그러면서부터 이 국내에서 내전이 벌어지면요 반드시 외세가 개입해서 내전이 커집니다. 이 외세가 국제정치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쿠데타 세력이 무너지죠. 그래서 소련이 나중에 KGB도 없어지고 그렇게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8월달 쿠데타가 끝나고 나면서 소련은 살아남았지만은 소련을 구성한 나라들이 다 독립하자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소련을 만든 나라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 세 나라인데 이 세 나라의 대표가 벨라루스에 있는 한 숲에 그게 벨란가 거기 숲에 모여서 우리 소련 해체하자는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여간 벨라루스입니다. 이름 하도 용어가 많아서 기억을 못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소련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소련은 지켰지만은 소련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소련을 유지하자는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거를 고르바초프도 옐친도 리투아니아 대통령도 다 대항해서 막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모여서 자 이제 소련을 해체하자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고르바초프도 저항을 못하죠. 그래서 소련이 없어지고 15개 나라로 소련이 나오게 됩니다. 러시아 15개 나라로 분리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소련이 없어집니다. 이게 1991년 12월 26일 날 공식적으로는 그날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게 93년도 겁니다. 93년도에 이제 민주화된 러시아에서 그때 러시아 대통령은 엘친이 그대로 하고 있죠. 엘친이 있는데 여기에서 야 이런 옐친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건 누가 일으키느냐? 그때 러시아 의회에서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이 엘친이 이끄는 이런 민주정 공화정으로는 러시아가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참 재밌죠? 그게 93년도 제가 빨리 찾고 있는데 빨리 안 찾아지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옐친이 또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91년도에는 그 고르바초프가 이제 위기에 처했다면 이때 이제 옐친이 이걸 당하니까는 깜짝 놀래죠. 그래서 그때 뭘 동원하는가? 93년도 10월 달이네요. 10월 달에 10월 4일 날쯤 일으킵니다. 그래서 옐친이 그때 술 먹고 자다가 쫓아와가지고 알파 부대라고 합니다. 알파 부대라고 하게 되면은 대테러 부대인데 우리 특전사에 가면 육군 특전사 가면 특전사가 있죠. 특전사 안에 대테러 부대로 777 부대, 707 부대라고 있어요. 그 부대를 동원합니다. 역시 공수부대가 나선 거죠. 이 공수부대 707 부대가 알파 부대가 의회에 들어가서 야 그때 하여간 그 의회에서 이들이 모여갖고 엘친 탄핵 결정하고 왜냐하면 국민들의 대표가 의회니까 그리고 총기로도 무장을 했었어요. 한 3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미하일 셀러노프가 국회의원인데 그가 리더였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도 동의했습니다. 하스 볼라토프 의장이 이 미하일 셀러코프 의원의 주장에 동조해서 이 엘친을 국민 대표니까 엘친을 탄핵한다 뭐 이런 걸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엘친이 웃기지 마 하면서 대테러 부대를 동원해서 포위를 했어요. 근데 이들도 이제 총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 처음에 알파 부대 장교들이 들어가서 항복하고 나오셔 그랬더니 안 해! 라고 하는 순간에 나와갖고 그 의회 건물을 향해서 엘친이 포격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전차로 포격을 가해버려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진짜로 쏘나 해가지고 그 쿠데타 세력들이 항복하고 나오는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엘친이 이 친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내면서 권력을 유지하지만 이걸로 또 엘친도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정권을 내놓게 되죠. 이때 엘친이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러시아 의사당을 향한 포격으로 25명이 숨지고 287명이 부상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격렬하게 포격을 가했고, 네. 그래서 사람이 죽고, 그래서 이걸로 끝났습니다. 자, 러시아는 이런 나라고 소련은 이런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제국주의를 말씀드렸는데, 운동권 주사파들이 제국주의 얘기하는데, 진짜 제국주의는 뭔가 하면요.
군사력으로 지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민족을 지배할 때 이 민족이 내 사상에 동조돼서 따라오면 참 좋죠. 근데 따라옵니까? 저항하죠. 그래서 반드시 군대를 보냅니다. 그게 제국주의입니다. 저쪽 나라가 우리랑 완전히 우리 사상에 동조해서 따라오게 되면 군대를 안 보내야 되죠. 그게 뭔가 하면은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따라왔던 게 조선이 명나라에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소중화를 자처하고 명을 대국으로 보고 명이 여기다 군대를 파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원나라는 몽골은 여기다가 군대를 파병한 게 보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게 탐나 제주도에다가 군마를 키우기 위해서 군마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다루가치라고 하는 걸 보내고 그 군대를 보냈다는 얘기죠. 그게 제국주의예요. 그 다음에 조선처럼 완전히 정신적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건 조공주의가 되는 거죠. 이 조공주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국주의가 보편적이에요. 근데 이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팽창을 다 잘 살게 되니까 자기네끼리 막 한참 싸우다가 이게 아니구나. 대항해 시대의 산물로서 아프리카, 동남아 가면서 거기서 원료를 갖고 오다가 그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죠. 그건 군대도 보내는 게 아니라 장사꾼들이 가서 자기네 영역을 만들고 하다가 사업인들이 하다가 그 식민지가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식민지입니다. 새로운 식민지입니다. 이거를 제국주의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거는 군대도 안 보내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군대를 보내죠. 인도에 반란이 생기면 영국 군인들이 가서 소규모 군대로 제거하다가 그것도 제국주의인데 요거는 고전적인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지배했는데 미국에 있던 영국인들이 영국이 너무 세금만 많이 걷어가고 불편해하고 독립하면서 이제 그런 제국주의가 와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운동권들은 그렇게 해외 식민지를 두는 걸 제국주의라고 그랬는데 그건 고전적인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장사꾼들이 한 거니까. 사실은 이게 소련, 러시아가 하는 게 제국주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끌고 왔던 이제 러시아가 유지가 되다가 엘친 이후에 러시아 경제가 또 추락합니다. 러시아가 너무 추락하면 또 혼란스러우니까 미국이 살게 해주고 하다가 99년도에 엘친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푸틴이 총리가 되다가 2000몇 년도에 대통령이 되면서 러시아를 지금까지 24년째 끌고 오는 거죠. 99년부터 총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게 역시 제국주의 방법으로 러시아도 다민족 국가예요. 거기다 군대를 보내서 막 하고 그 다음에 벨로루시를 자기네 영역으로 집어넣고 우크라이나 넣으려고 하다가 이 사태를 맞은 겁니다. 자, 이제 푸틴은요 쿠데타를 당한 거기 때문에 엘친처럼 흔들릴 겁니다. 아까 제가 역사를 보자 그랬죠. 이 SDI를 하는 미국하고 경쟁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고르바초프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쿠데타를 당했죠. 근데 그걸 막아냈지만 와해가 됐고 그때 고르바초프를 막아줬던 엘친이 러시아 독립을 해서 끌고 나갔지만 그도 러시아 의회로부터의 쿠데타를 당해서 그걸 알파 부대 집어넣어서 무찔러서 막았지만 와해가 무너집니다. 푸틴도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쪼개지거나 더 약한 나라로 가는 거죠. 자, 이게 우리한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 무력으로서 지방을 통제하거나 이 주변을 통제하는 제국주의 방법으로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미국 등 서방 세계는 이 정신을 공유해서 자유주의 사상을 공유해서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한편으로 만들고 융화해내는 힘이 있는 거죠. 미국이 대한민국에다가 한개 사단을 보내놓은 거를 운동권들은 제국주의 군대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과 한미동맹을 같이 하려는 세력이 훨씬 강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같이 하면서 우리도 번영하자는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조공주의도 아니고 제국주의도 아니고 또 다른 나중에 뭔가 하나의 정치로 설명이 될 겁니다. 일본도 참여하고 영국도 참여하고 독일도 참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민주주의 공동체론이라고 봐야 되나? 네, 그건 나중에 어느 학자가 좀 정의를 할 겁니다. 이런 체제에서 이제 북한은 자기네가 불리하니까 강력한 무력, 핵을 가지고
지금 불안하니까 쿠데타를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은 놈도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데 강력하면 배신을 못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건 계속 넘버원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아시아인, 유럽인, 흑인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충성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강한 힘이 있으면 안 깨집니다. 아버지가 독재를 해도 재산이 많거나 하게 되면 그 집안이 유지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나쁜 나라는 아니에요. 북한은 김정은이 핵을 갖고 그 다음에 강력한 탄압을 하니까 무서워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와해시킬 거냐. 저 센 놈한테, 저 센 푸틴한테 와그너가 대들었다가 굴복하긴 했지만 대드는 것 자체가 푸틴을 호구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거듭해서 우리 국가정보원이 공작을 해서 김정은한테 센 놈인데 대들었다가 지는 놈들이 몇 번 나오다 보면 누구든지 간에 반란을 생각하게 되면서 김정은을 와해시키면서 우리가 통일할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뭐 대공수사권 내놓고 뭐 이런 거 다음에 인사 문제 갖고 이럴 게 아니라 김정은한테 반란이 일으킬 놈을 계속 공작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부에서 합동 드론 사령부 만들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우리 정보사령부를 제대로 움직여서 북한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공작을 해야 될 때는 역사에서 배운다는 게 이겁니다. 북한은 지금 제국주의 정권입니다. 운동권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제국주의 국가 또는 괴뢰국가라 그랬는데 주사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제가 거듭해서 제 또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이끌고 있거나 후배들이 있고 걔네들이 되게 주사파 출신인데 허위라고 주장하는 게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저 혼자라도 그들과 싸우고 북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속지 마십시오. 우리 정보사령부는 북한 간첩 잡는 게 아니라 북한에 공작원을 넣어서 북한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도록 하고 우리 국가정보원도 대공수사권에 매달릴 게 아니라 북한 와해 공작을 해야 돼요. 와거나 같은 놈이 나와서 코미디 같은 쿠데타죠.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킬리만자의 표범을 얘기하는데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는 푸틴이고 그거보다 더 썩은 놈은 김정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거는 하이에나 이제 표범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쿠데타로 무너진 소련이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과연 안전할까요? 제국주의 현실은 바로 이렇게 무력으로 하는 건데 이게 문화적 힘이 없고 경제력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은 그 힘이 있으니까 유지되는 거고 우리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모여있는 좌파들, 주사파들 저 난리를 쳐도 국가가 유지되는 거예요. 주사파들도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여갖고 그거 가지고 KBS를 자기네 나팔수로 만들어 왔던 거죠.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유주의주의가 준 시장경제가 갖고 오는 그 부를 가지고 뭐 최저임금이 뭐니 하면서 인민민주주의 했던 정권이 문재인. 그래서 제가 문재인을 잡아 넣으라는 겁니다. 유사 공산주의자와 비슷한 거죠.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해왔던 겁니다. 민주당 정권들이. 원래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그런 정권이었어요. 한민당으로 시작할 때. 근데 이게 어느 틈인가 주사파들이 갈 데가 없으니 여기 들어와서 거기를 지배해버린 거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청와대를 지배하면서 우리 사회를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다가 간신히 막아낸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우린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들은 뭐만 있으면 위협적으로 나오죠. 뭐 김남국이니 뭐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발언들을 보세요. 그리고 상당히 거칠죠. 그 다음에 우리 경찰을 어떻게 와해시켰고 군을 어떻게 흔들어놨고 국가정보를 어떻게 흔들어놨습니까? 아주 공산주의 하기 좋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런 자들이 위험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이제 북한 해방을 시켜야 됩니다. 러시아 사태 잘 보시면서 이제 제가 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구나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야죠. 자, 사회주의적 제국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국가가 유지하려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융성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런 자들은 계속 이념, 그 다음에는 경찰력, 군사력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주사파들이 지금 세금 나눠줘서 문재인 정권 때 인기를 얻다가 이게 힘이 당하면 법으로 들어옵니다. 얘네들이 항상 코너에 몰리면 뭐 법적인 투쟁으로 가잖아요. 그게 안 되면 뭐합니까? 경찰력, 군사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못 사는 사회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국가를 만드는 거죠. 이게 이미 확정된 게 이북이니까 우리는 이북을 와해시키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시진핑 정권이 그러면 그걸 와해시켜야 되죠. 중국이 와해되면 우리 통일은 쉽습니다. 긴 설명이었는데 와그너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희망을 가져보자. 방법을 모색해보자.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